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어때요? 제 손에 든 커피잔이 덜컥 흔들리며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아들 가족은 겨우 3일째 되던 날 며느리는 집값과 대출 금액을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죽은 아내와 함께 아들을 키우며 만든 이 집이 지금 빚을 갚는 담보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10년 만에 돌아온 이유는 저를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가진 이 집 때문이었을까요?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저는 부엌에서 혼자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찌개 한 그릇, 시금치나물 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10년 전부터 이렇게 혼자 밥을 먹는 게 익숙해졌고, 이제는 더 이상 서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해가 빠르게 저물어가고 있었고, 골목길 가로등에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소리만 들을 뿐 화면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안에 사람 사는 소리가 있었으면 해서 켜놓은 것뿐이었습니다. 딩동.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국자를 든 채 멈칫했고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습니다. 택배는 오전에 다 왔고 이웃 정수기는 낮에 이미 다녀갔습니다. 혹시 잘못 누른 건가 싶어 그냥 있었는데 다시 한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마치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울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걸어갔고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혼자 사는 노인네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밖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인기척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 좁은 창문으로 밖을 살짝 내다봤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대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뒷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는데 그 실루엣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니, 아닐 겁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하필 오늘 찾아올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문고리를 돌리고 있었고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대문 밖에는 남자 한 명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여자와 학생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남자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는 순간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준성아.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떨렸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 준성은 예전보다 훨씬 여위어 보였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선 며느리 서연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고 손자 지민은 저를 처음 보는 듯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성이 입을 열었고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10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들어와라, 어서 들어와. 저는 서둘러 대문을 활짝 열었고 그들을 집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현관에 신발을 벗는 소리, 낯선 사람들의 숨소리, 그 모든 것이 10년 만에 제 집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준성은 집안을 둘러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어딘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자 지민은 낯선 집에 온 듯 불편해 보였고 저는 그저 그들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물 좀 줄까? 밥은 먹었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준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오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준성의 목소리는 무거웠고 그의 눈빛에는 반가움보다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방문이
그저 그리움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얼굴에는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이유가 무엇이든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10년 만의 재회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그릇을 더 꺼냈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을 모두 상에 올렸습니다.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시금치나물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배고프지? 일단 밥부터 먹어라. 준성과 서연 그리고 지민 앞에 밥그릇을 놓으며 말했지만 그들은 어색하게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드셨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직 한 숟가락도 뜨지 못했지만 그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민은 할아버지를 무척이나 낯설어 했고 밥을 먹으면서도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키가 훌쩍 큰 손자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고 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딱 한 번 본 것이 마지막이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민아, 많이 먹어라. 할아버지가 반찬 더 줄까? 지민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저는 서둘러 김치찌개를 한 그릇 더 떠서 그 앞에 놓았습니다. 식탁은 조용했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준성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고 있었고 서연은 표정 없이 반찬을 집어먹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에도 전화 한 통 없었고 생일에도 문자 하나 오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들이 제 앞에 앉아 밥을 먹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준성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준성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준성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의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돌아왔으면 됐지.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낸 것만으로도 고마워.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준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먹은 후 저는 그들을 거실 소파에 앉혔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아버지, 집이 예전 그대로네요. 준성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무것도 안 바꿨어. 내가 살던 방도 그대로 두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준성의 얼굴이 굳어졌고 서연은 잠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건 준성이 입을 열려는 순간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돼. 오늘은 그냥 너희가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천천히 들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성은 고개를 저었고 서연과 눈을 마주친 후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영업으로 음식점을 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했고 빚만 남았습니다. 준성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금 살던 집도 전세였는데 계약이 끝나서 나와야 하고 당장 갈 곳이 없어서. 서연이 남편의 말을 이어받았고 저는 그제야 그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찾아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저희가 잠시만, 정말 잠시만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요? 준성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 한편에 작은 의문이 스며들었습니다. 만약 준성에게 빚이 없었다면, 살 곳이 있었다면, 그래도 저를 찾아왔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고, 준성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여기 내 집이잖아. 당연히 있어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성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고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으로 소파 구석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0년 만의 재회, 저는 그것이 사랑과 그리움 때문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성의 옛방을 정리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이불을 털고 오래된 책상을 닦고 옷장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10년 동안 문을 닫아두었던 방에는 곰팡이 냄새가 조금 났고 저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준성과 서연은 작은 방을 쓰기로 했고 지민은 준성의 옛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정리를 끝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성 가족은 이미 방에 들어가 쉬고 있었고 집안은 오랜만에 여러 사람이 사는 기척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기쁜 일인데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을 구워서 상에 올렸습니다. 모두 일어났니? 밥 먹어라. 준성과 서연이 거실로 나왔고 지민은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서연이 미안한 듯 말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침은 먹어야지. 어서 앉아.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서연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집 평수가 꽤 되네요. 방이 몇 개예요? 방, 3개 있어. 내가 쓰는 방, 준성이 방, 그리고 작은 방. 아, 그렇구나. 집이 정말 괜찮네요. 위치도 좋고. 서연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제 귀에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냥 집을 구경하는 것 같은데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 집은 아버지 명의죠? 준성이 갑자기 물었고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내 명의지. 왜? 아,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준성은 시선을 피하며 다시 밥을 먹었고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듯 반찬을 집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명의 얘기는 왜 하는 걸까요? 아침을 먹고 나서 준성은 밖에 나가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했고 서연은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민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설거지를 하며 서연과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커피 드릴까요? 서연이 친절하게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서연은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제 앞에 놓았고 저 역시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괜찮아, 가족인데 뭐. 그래도 아버님 혼자 계셨는데. 불편하시죠? 서연의 말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떠보는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불편하진 않아.
오히려 사람 사는 것 같아서 좋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다행이에요. 사실 저희도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온 거거든요. 서연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준성 오빠가 사업하다가 망하는 바람에 빚이 2천만 원 정도 생겼어요. 전세 보증금도 다 날아가고. 그래, 힘들었겠구나.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시 일어서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당장은 일자리도 구해야 하고 지민이 학교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서연의 말은 현실적이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님. 서연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금전적으로 말이에요. 그 순간 제 손에 든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금전적으로? 네, 2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저희가 빚을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꼭 갚을게요. 서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돌아와서 하룻밤도 채 지나지 않아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연아, 그건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그냥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서연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기대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단 생각 좀 해보마.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마당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성이 떠났던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고 그때 우리가 나눴던 마지막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준성이 소리치며 집을 나갔던 그날 저는 아들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돌아온 아들은 예전과는 달랐고 저 역시 많이 늙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신뢰일까요? 아니면 순수한 애정일까요? 저는 마당 한쪽에 핀 들꽃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저녁 무렵 준성이 밖에서 돌아왔고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됐니? 일자리는 알아봤어? 준성은 고개를 저으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민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할 말이 있습니다. 준성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말해봐라. 준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린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빚이 2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입니다. 뭐? 저는 놀라서 준성을 바라봤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카드 대출도 받고 지인한테도 돈을 빌렸는데 결국 다 갚지 못했습니다. 준성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두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될 줄 알았어요. 손님도 많이 왔고 매출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 3억 원도 다 날아갔고 지금은 통장에 100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준성의 고백을 듣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빚, 그리고 3억 원이라는 전세 보증금까지 날렸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들었단 말인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준성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준성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준성아, 10년 전에 내가 왜 집을 나갔는지 기억하니? 기억합니다. 그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했어. 근데 너는 내가 간섭한다고 화를 냈지. 준성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실패할까봐 걱정했던 거야.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으니까. 아버지. 근데 결국 이렇게 됐구나. 저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고 준성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하니? 일단 일자리를 구해야죠. 서연이도 일할 때를 알아보고 있고 저도 뭐든 할 생각입니다. 5천만 원을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 알아? 모르겠습니다. 근데 갚아야죠. 준성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1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돌아온 이유가 결국 이것 때문이라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준성이 조심스럽게 말했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해봐라. 저희가 여기서 당분간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일자리를 구하고 돈을 좀 모을 때까지만요. 그건 괜찮아. 여기 내 집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급한 빚 좀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준성의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만 있으면 당장 독촉 들어오는 빚은 막을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저는 그 금액을 되뇌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게도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그것을 아들에게 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일단 생각 좀 해보마.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니. 네, 아버지.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도 무리하게 부탁드리는 건 아닙니다. 준성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고 저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준성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5천만 원이라는 빚의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힘들었다는 것을 왜 진작 몰랐을까요? 아니, 알았다고 해도 준성이 제게 연락을 했을까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너머 준성의 방에서는 작은 소리가 들렸고 아마도 그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 한쪽에는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는 이것이 정말 옳은 선택인지에 대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0년의 단절, 그리고 갑작스러운 재회. 그 사이에 쌓인 것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필요일까요? 저는 그 답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고 준성은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한 듯 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서연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고 지민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점점 더 불편한 감정도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거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저는 마당 일을 하다가 들어왔고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서연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요즘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버님 댁이 있는 이 동네가
요즘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재개발?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구청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재개발이 되면 이 집값이 엄청 오를 텐데요. 서연의 말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말이에요. 지금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좋은 타이밍일 것 같아요. 담보 대출? 네, 이 집이 시세가 5억 정도 되잖아요. 그럼 3억 정도는 대출이 나올 거예요. 서연은 자신 있게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돈으로 준성 오빠 빚도 갚고 새로 가게도 하나 차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아, 그건 물론 대출금은 저희가 갚을 거예요. 아버님은 그냥 명의만 빌려주시면 돼요. 서연의 말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었으며 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만약 못 갚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저희가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서연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 자신감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생각 좀 해보마. 아버님,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서연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냐? 나중에 아버님이 편찮으시거나 하면 병원비도 많이 들고 그럴 텐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 집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서연의 말에는 걱정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 노후나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나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준성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준성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고 서연은 제게 눈짓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 오늘도 안 됐어? 응. 나이가 많다고 다 안 봤더라. 준성은 한숨을 쉬며 말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성아, 서연이가 방금 나한테 담보대출 얘기를 했는데 준성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봤고 서연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 말씀드렸어. 우리 상황이 이런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어떻겠냐고. 서연아. 준성이 당황하며 그녀를 말렸지만 서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왜? 잘못된 말했어? 아버님 집인데 아버님이 결정하실 일이잖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준성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머물 곳이나 당장의 생활비가 아니라 제가 가진 이 집, 이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가 말을 너무 앞서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성이 사과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괜찮아. 너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저는 담담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저녁 준비해야겠다. 부엌으로 걸어가는 제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고 뒤에서 준성과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던 아들의 재회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나 그리움이 아니라 필요와 계산으로 가득 찬 만남이었습니다. 결국 그 때문이었구나. 그들이 돌아온 이유는 저를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가진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천천히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차가운 실망감이 가득 차올랐고 그것은 10년의 기다림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준성이 어렸을 때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받았던 상장, 중학교 때 찍은 가족사진,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모두 제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준성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제 옆에 선 아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이 지났고 그 후로 저는 혼자 준성을 키웠습니다. 준성이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준성은 결혼 후 점점 저와 멀어졌고 10년 전 그날 결국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때 준성이 소리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천천히 서랍에 다시 넣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준성 가족이 모두 앉아 있었고 저는 그들 앞에 아침밥을 차려놓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준성이 습관처럼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고 다만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지민은 밥을 빨리 먹고 방으로 들어갔고 이제 거실에는 저와 준성, 서연만 남았습니다. 준성아, 서연아. 저는 조용히 그들을 불렀고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고 준성은 불안한 듯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어제 서연이가 한 말, 담보대출 얘기 말이야. 아버지, 그건 듣자. 끝까지 들어봐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고 준성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10년을 기다렸어. 너희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그냥 연락 한 통이라도 올 거라고 믿었지. 제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명절에도 내 생일에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 나는 그냥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늙어갔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어. 제 목소리가 커졌고 준성과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평생 소리를 지른 적이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혹시나 해서 전화기를 항상 옆에 두고 잤어. 혹시 내가 연락할까봐, 놓칠까봐 그랬단 말이야.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는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근데 너희가 돌아온 건 결국 이 집 때문이잖아.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게 필요해서 온 거잖아.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준성이 일어서며 말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돌아온 지 사흘 만에 담보대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준성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본 적은 있냐? 1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제 목소리는 떨렸고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있다면 어떻게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아버지, 저도 힘들었어요. 사업이 망하고 빚에 쫓기면서 정말 힘들었다고요. 준성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힘들면 아버지한테 와야지. 왜 10년을 혼자 버티다가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거냐? 아버지한테 창피했어요.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사업했다가 망했는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 와요? 준성이 소리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힘이 풀렸습니다. 창피해서 10년을 연락 안 한 거야?
네, 죄송합니다. 준성은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무릎 꿇은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쌓였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서운함도 실망도 모두 뒤섞여 제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일어나. 저는 차갑게 말했고 준성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와줄 수 없어. 집 담보대출도 안 되고 돈도 빌려줄 수 없어. 아버지,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나도 언제 아플지, 언제 병원에 갈지 모르는데 내 노후 자금을 너희 빚 갚는데 쓸 수는 없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준성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내는 건 괜찮아. 일자리 구하고 돈 모을 때까지는 있어도 돼. 근데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성아, 한 가지만 기억해라. 네. 나는 내 아버지야. ATM이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야. 그걸 잊지 마.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재회가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아들이 아니라 제 자신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마당에 나가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땅을 파고 풀을 뽑는 단순한 작업이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터트린 감정 폭발 이후로 준성과 서연은 저를 피하듯 조용히 지내고 있었고 집 안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영호야. 담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고개를 들어 이웃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저와 같은 나이로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오랜 이웃이었습니다. 정숙이 왔어? 응, 요즘 집에 사람 사는 것 같더라. 누가 온 거야? 정숙은 담장 너머로 물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10년 만에 돌아왔어. 어머, 준성이가? 그거 잘 됐네. 정숙은 반가운 표정을 지었지만 제 얼굴을 보더니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냐, 아무것도. 영호야, 나 누군 줄 알아? 30년 넘게 옆집에 살았는데 내 표정 보면 다 알아. 정숙은 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아들, 5천만 원의 빚, 그리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는 며느리의 제안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정숙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화를 냈어. 평생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지. 잘했어. 정숙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잘했다고? 응, 잘했어. 참을 만큼 참았으면 됐지. 더 참으면 내가 죽어.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고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영호야, 너는 착한 사람이야. 평생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살았고 아들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잖아. 그게 아버지 도리니까. 도리는 맞아. 근데 기다렸다고 해서 다 들어줄 필요는 없어. 정숙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돈 달라, 집 담보로 대출해달라. 이게 말이 돼?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면 뭐해?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 인생을 망쳐도 되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는 강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호야, 내가 왜 이런 말 하는 줄 알아? 정숙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내 딸이 결혼하고 나서 남편 사업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거든. 그랬어? 응, 그때 딸이 나한테 와서 울면서 도와달라고 했어. 나는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지. 정숙의 눈빛이 어두워졌고 저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다 줬어. 내 노후 자금이었는데 딸이 꼭 갚는다고 해서 믿었지. 그래서 5년이 지났는데도 한 푼도 못 갚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으로 또 다른 사업 벌이다가 날렸더라고. 정숙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로 딸은 나한테 더 이상 연락 안 해. 돈 줄 게 없으니까 관심도 없는 거야. 제 가슴이 무거워졌고 정숙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야, 영호야.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 근데 내 인생도 소중해. 근데 저까지 아들을 외면하면 외면하라는 게 아니야. 다만 선을 그으라는 거지. 정숙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줘. 그 이상은 안 돼. 내 노후를 포기하면서까지 아들 빚을 갚아줄 필요는 없어. 그게 쉽지가 않아. 쉽지 않지. 근데 해야 해. 안 그러면 나처럼 후회하게 될 거야. 정숙은 일어서며 제 어깨를 다시 한번 토닥였습니다. 영호야, 너는 평생 아버지로 살았어. 근데 이제는 내 자신으로 살 때가 됐어. 내 자신으로. 응, 아들 없이도 너는 박영으로 살 수 있어. 그걸 잊지 마. 정숙은 그렇게 말하고 대문을 나섰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의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저는 천천히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기다렸다고 해서 다 들어줄 필요는 없다. 내 노후를 포기하면서까지 아들 빚을 갚아줄 필요는 없다. 아들 없이도 너는 박영으로 살 수 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정숙의 조언은 냉정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들에게만 집중했지 정작 제 자신은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년을 기다린 것도 다시 받아들인 것도 모두 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다른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마당의 흙을 털어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조금씩 평온함이 찾아오고 있었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집 안 분위기는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성은 매일 나가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고 간혹 일용직 일을 얻어와서는 적은 돈이라도 생활비에 보태겠다며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준성이 간곡히 부탁해서 결국 받았습니다. 서연도 예전처럼 집 담보대출 얘기는 꺼내지 않았고 집안일을 거들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성이 일을 나간 사이 서연이 제게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고맙구나. 저는 차를 받아들었고 서연은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버님,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말을 꺼낸 것 같아요. 괜찮아. 이제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사실 요즘 준성 오빠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매일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는데 돌아올 때마다 얼굴이 죽어 있어요. 45살 남자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제는 허리를 다쳐서 절뚝거리며 들어왔는데 저한테는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지민이도 요즘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다 잃었어요. 전학을 가야 하는데 주소지가 없어서 못 가고 있어요. 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아버님 재산이 탐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서연의 눈물을 보며 제 마음이 또다시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숙이 했던 말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아들과 손자를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연아, 내 마음도 편한 건 아니야. 근데 나도 내 노후를 생각해야 하잖니. 알아요, 아버님. 당연히 그러셔야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멈췄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지민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이 처음으로 저를 불렀고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응, 지민아. 할아버지, 제가 뭘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지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그의 눈빛에는 순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할아버지가 다 할 수 있어. 저도 심부름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혼자 다 하시는 거 보니까 죄송해서요. 지민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고 저는 손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지민아. 그럼 나중에 마트 갈 때 같이 가자. 네. 지민은 환하게 웃었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다시 방으로 들어간 후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민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친구들한테 연락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니까. 그렇겠지. 근데 아버님,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긴장하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집 담보대출은 아니에요. 그냥 지민이 주소지만 여기로 옮겨도 될까요? 그래야 학교를 다닐 수 있거든요. 주소지? 네, 전입신고만 하면 돼요. 아버님께 아무 손해도 안 가요. 서연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소지 옮기는 것쯤이야. 괜찮지.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서연은 환하게 웃었고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숙은 선을 그으라고 했지만 손자의 주소지를 옮기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주소지를 옮기면 다음에는 또 무엇을 요구할까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준성이 구청에 다녀온다며 저와 함께 나갔습니다. 아버지, 지민이 전입신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아. 그 정도는 해줘야지. 구청에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나오는데 준성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서연이가 오늘 은행에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은행? 네, 지민이 학교 등록금 때문에 통장을 만들어야 한대요. 아버지 명의로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왜 내 명의로? 그게 저희 명의로는 신용이 안 좋아서 통장 개설이 안 된대요. 그래서 보호자 명의로. 저는 준성의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다렸다고 해서 다 들어줄 필요는 없어.
주소지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통장 명의까지. 과연 이것이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준성을 바라보며 제가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가족을 돕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성아, 그건 아버지, 제발이요. 지민이를 위해서라도요. 준성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인가 아니면 이용인가. 저는 답을 찾지 못한 채 구청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명의 문제를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성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서연은 제 얼굴을 보더니 이미 결과를 알아챈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저는 혼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마당 한쪽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제가 이 집을 처음 샀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32이었고 아내는 28이었으며 갓 태어난 준성을 안고 이사를 왔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온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정비사로 일하며 돈을 벌었고 아내는 집에서 준성을 키웠습니다. 주말이면 마당에서 준성과 공놀이를 했고 저녁에는 셋이서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성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암이라고 했고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아내 앞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이겨낼 수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석 달 후 세상을 떠났고 저는 14살 준성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차려주고 준성을 학교에 보낸 후 일터로 갔습니다. 저녁에는 늦게까지 일하고 밤에 돌아와 준성의 숙제를 봐주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쉬는 날도 자유로운 시간도 없었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준성이 웃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준성이 대학에 갈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밤낮으로 일했고 결혼할 때는 제가 모아둔 돈을 모두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 돈은 아버지 노후 자금 아니에요? 괜찮아. 나는 일할 수 있어. 너는 새 출발을 해야 하니까.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행복은 아들의 행복이라고 아들이 잘 되면 저도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준성은 점점 저와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처가에만 가고 생일에도 연락이 없었으며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저는 한 번만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준성은 결국 집을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왜 간섭했을까? 계속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간섭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걱정했을 뿐이었습니다.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지, 빚이 생기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기에 만류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당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72년의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인생에서 저는 과연 몇 번이나 제 자신을 위해 살았을까요? 아내를 만났을 때, 준성이 태어났을 때, 그 짧은 순간을 제외하면 모두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내를 위해,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제 행복과 제 노후를 생각할 권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너는 평생 아버지로 살았어. 근데 이제는 내 자신으로 살 때가 됐어.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내줄 수는 없습니다. 손자가 안타깝지만 제 노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준성과 서연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지민은 이미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밖에 계셨어요? 준성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성아, 서연아, 내일 아침에 할 이야기가 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내일 아침에 말할게. 일찍 일어나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 무슨 말을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제 방식대로 하겠다고, 제가 정한 규칙대로 살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더 이상 모든 것을 내주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일까요? 아니, 그것은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기다리기만 했다는 것을, 내가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리는 동안 제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어젯밤 결심한 것들을 되새기며 저는 오늘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7시가 되자 준성과 서연이 거실로 나왔고 지민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앉아라, 밥 먹자. 저는 평소처럼 말했고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고 다만 숟가락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 저는 차를 내오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지? 네, 아버지. 준성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서연도 불안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너희한테 내 생각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나는 많이 생각했어. 너희가 돌아온 것, 돈을 빌려달라는 것, 집 담보대출 얘기, 통장명의 얘기까지 모두 생각했지. 준성은 고개를 숙였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72년을 살았어. 그중 40년은 이 집에서 살았고 20년은 혼자 살았지.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아버지로 살았고 남편으로 살았고 가족을 위해 살았어. 근데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아버지, 듣자, 끝까지 들어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고 준성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지내는 건 괜찮아. 일자리 구하고 돈 모을 때까지 있어도 돼. 이 집은 내 집이지만 동시에 준성이 자란 곳이기도 하니까. 준성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첫째, 집 담보대출이나 명의 변경, 그 어떤 재산 관련 이야기도 꺼내지 마라. 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명의로 남을 거야.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 생활비는 각자 책임져라. 나는 내 돈으로 내 생활을 하고 너희는 너희가 번 돈으로 생활해라. 내가 밥을 해주는 건 괜찮지만 그 외의 돈은 주지 않을 거야. 알겠습니다, 아버지. 준성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셋째 조건을 말했습니다. 셋째, 서로 존중하자. 나는 너희를 아들, 며느리, 손자로 존중할 테니 너희도 나를 아버지로 존중해라. 내가 필요해서 온 거든 사랑해서 온 거든 그건 너희가 결정할 일이야. 근데 여기 있는 동안만큼은 서로 존중하며 살자. 제 말이 끝나자 거실은 조용해졌고 준성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준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고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정말 아버지가 필요해서만 온 게 아니에요. 그래, 진짜예요. 물론 처음에는 살 곳이 없어서 온 게 맞아요. 근데 여기 와서 아버지를 보니까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준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안 한 건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말씀 안 듣고 사업했다가 망한 게 너무 창피해서 얼굴 들 수가 없었어요. 준성아.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더 큰 잘못이었어요. 아버지는 혼자 계셨는데 저는 제 자존심 때문에 연락도 안 했잖아요. 준성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바뀔게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조건 다 지킬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준성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저는 얼른 그를 붙잡았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지 마. 아버지,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다만 이제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야. 저는 준성의 어깨를 잡고 그를 일으켰습니다. 준성아,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근데 나도 한 사람의 인간이고 내 남은 인생이 있어.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서연아.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고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도 힘들었을 거야. 남편 사업 망하고 빚에 쫓기고 아이 키우느라 고생했겠지. 죄송합니다, 아버님. 괜찮아. 나도 이해해. 근데 앞으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무슨 계획이 있으면 먼저 말하고 내 생각도 들어줘. 네, 그렇게 할게요. 서연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마지막으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아. 네, 할아버지.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어른들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지민은 고개를 저었고 저는 그 순수한 눈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행복하게 살자.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관계가 재설정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자, 이제 각자 할 일 하자. 준성이는 일자리 계속 알아보고 서연이도 일 찾고 지민이는 학교 준비해라. 네, 아버지.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오늘 정숙이네 가서 차나 한 잔 마시고 올게.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고 싶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고 제 친구가 있고 제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박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준성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루 10만 원씩 받는 일이었지만 매일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비가 오면 일을 못 나갔습니다. 서연도 보험회사에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제 생활을 하며 지냈고 가끔 정숙과 동네 친구들을 만나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 분위기가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준성과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지만 두 사람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노인정에서 친구들 만났어.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고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서연이 말했고 그 말투에는 뭔가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그러지. 저희는 매일 일 나가느라 힘든데 아버님은 편하게 노시네요. 서연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서연아, 무슨 소리냐? 아니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요. 서연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고 준성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읽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버지, 사실은 준성이 입을 열었고 서연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니? 제가 일한 게 이번 주에 사흘밖에 안 됐고 서연이는 아직 일자리를 못 구했거든요. 그래서 돈이. 준성의 목소리는 작아졌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만, 정말 이번 달만 생활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준성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성아, 일주일 전에 우리 뭐라고 약속했지? 알아요. 생활비는 각자 책임진다고 했죠.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돈이 없어?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고 준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일용직은 매일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일을 알아봐야지. 다른 일도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나이가 많다고 다 안 받아요. 준성이 목소리를 높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야. 내가 왜 그 조건을 만들었는지 알잖아. 알아요, 알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준성이 소리쳤고 거실 분위기는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서연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부탁하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싫다는 게 아니라 저희도 사람인데 살아야 하잖아요. 밥도 먹어야 하고 지민이 학용품도 사야 하고 그건 나도 알아. 근데 내가 왜 그 조건을 만들었는지 이해를 해야지. 이해는 하죠. 근데 아버님도 저희 입장을 이해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연의 말에는 불만이 가득했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너희 입장을 이해 안 한다고? 요즘 보면 저희는 일하러 나가는데 아버님은 친구들 만나러 다니시고 저희가 힘들다고 하면 못 들은 척 하시고. 야, 서연아. 준성이 그녀를 말렸지만 서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을 말할게요. 저희가 여기 와서 얼마나 눈치 보면서 사는데요. 아버님은 편하게 사시면서 저희한테는 각자 알아서 하라고만 하시잖아요. 서연아, 그만해. 준성이 소리쳤지만 이미 서연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좋아. 내가 너희 입장을 이해 못한다는 거지? 아버지, 내가 편하게 산다고? 친구들 만나러 다닌다고 불만이야? 제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도 72년을 살았어. 내 친구도 있고 내 시간도 있어. 그게 왜 잘못이야?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아니,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안 그러면 그런 말이 나올 리가 없어.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살다가 힘들어지니까 나한테 왔어. 나는 너희를 받아줬고 조건도 제시했지. 근데 일주일 만에 그 조건을 깨고 싶다는 거야? 아버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래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평생 살 거야? 그럼 나는 언제까지 어쩔 수 없이 너희를 도와줘야 해? 제 말에 준성과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했던 약속, 기억나? 서로 존중하며 살자고 했잖아. 근데 지금 너희는 나를 존중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준성이 고개를 숙였지만 서연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내가 도와줄게. 근데 이게 마지막이야. 아버지, 다음 달부터는 정말로 각자 책임져야 해. 안 그러면 너희는 평생 내 도움만 바라고 살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준성과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일주일 만에 벌써 약속이 깨졌고 갈등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췄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준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성은 방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잠 안 자고 뭐하니? 잠이 안 와서요. 아버지는요?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고 밤의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준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서연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그 애도 힘드니까 그랬겠지.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준성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는 두 손을 깍지 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버지께 털어놓지 못한 게 있어요.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고 준성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는 자영업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지. 그때 저는 아버지가 제 꿈을 막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믿지 못한다고, 제 능력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죠. 준성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저를 걱정하신 거였어요.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지, 실패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으니까요. 그래.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준성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음식점을 열고 처음 1년은 정말 잘 됐어요. 손님도 많았고 돈도 벌었고 저는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옳았다고, 제가 성공했다고요. 그랬구나. 근데 2년 차부터 손님이 줄기 시작했어요. 경쟁업체가 생기고 임대료는 오르고 인건비는 감당이 안 됐죠. 준성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그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곧 나아질 거라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믿었죠. 준성아. 근데 안 됐어요. 매출은 반토막 났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줬고 카드 대출에 사채까지 썼어요. 준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닫았고 전세 보증금까지 날렸어요. 그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렇게까지. 네,
정말 죽고 싶었어요. 아버지 말씀을 안 들은 제가 너무 한심했고, 가족들한테 미안했고, 저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준성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저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근데 죽을 수도 없었어요. 서연이도 있고, 지민이도 있었으니까요. 그래, 잘 참았다. 아버지, 사실 제가 10년 동안 연락 못한 건 창피해서만은 아니었어요. 준성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고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 네,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아버지가 실망하실까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말을 들을까봐 무서웠어요. 준성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성아, 저는 아버지가 저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실패를 비웃을 거라고, 제가 잘못 살았다고 말씀하실 거라고 믿었죠. 내가 언제 너를 그렇게 대한 적이 있니? 없었어요, 한 번도. 근데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준성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아버지를 피했어요. 명절에도 안 갔고, 생일에도 연락 안 했고,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그래서 내 전화를 안 받았구나. 네, 죄송합니다. 준성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저는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잘못했어요. 10년 동안 아버지를 혼자 두고 제 자존심만 지키려고 했어요. 일어나, 이러지 마. 근데 아버지, 한 가지만 믿어주세요. 준성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고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밤마다 아버지 생각했고 전화하고 싶었고 보고 싶었어요. 준성아. 근데 용기가 없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제 와서 어떻게 얼굴을 보겠어요. 준성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흘러내렸고 준성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일어나, 제발 일어나라. 준성은 천천히 일어났고 저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해. 아버지가 왜 미안하세요? 내가 너를 더 믿어줬어야 했어. 내가 실패해도 괜찮다고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라고 말해줬어야 했는데. 아버지, 나도 무서웠어, 준성아. 내가 다칠까봐, 내가 힘들어할까봐 무서워서 말렸던 거야. 저는 아들을 껴안고 울었고 준성도 제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0년의 시간, 그 긴 단절 동안 우리는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고 아들은 제가 자신을 실망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를 그리워했으며 서로를 걱정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표현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잘할게요. 약속 지킬게요. 그래, 알아. 나도 믿는다. 그리고 아버지. 준성이 제게서 떨어져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한테 잘 말해볼게요. 아버지 생활에 간섭하지 말라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요. 고맙다. 아버지도 편하게 사세요. 친구들 만나시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저희 눈치 보지 마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성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네, 아버지.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숨겨왔던 감정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저는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진심을 알았고 제 마음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집 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준성은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퇴근 후에는 집 안일을 거들며 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연도 드디어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무슨 일이니? 저는 마당에서 일하던 손을 씻고 서연과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지난번에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이제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버님께 꼭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너무 힘들었어요. 빚에 쫓기고 일자리도 없고 지민이는 학교도 못 가고 서연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고 저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버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버님께서 저희를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제가 더 바라고 불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서연아, 어젯밤에 준성 오빠한테 들었어요. 오빠가 아버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많이 울었다고요. 서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반성했어요. 저는 아버님을 그냥 도와주셔야 하는 분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급했으니까.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을 한 번도 제대로 모시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제 친정만 갔고 아버님 생신에도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그건 준성 오빠가 연락 안 하니까 저도 당연히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서연의 고백을 듣는 동안 저는 그녀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아버님을 진짜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저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고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다음 주부터 제가 일 시작하면 생활비는 저희가 책임질게요. 아버님께 더 이상 부담 드리지 않을게요. 그래, 알았다. 집 담보대출이나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절대 안 할게요. 아버님 말씀대로 이 집은 아버님 집이에요. 서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도 너희가 힘든 거 알아. 근데 나도 내 삶이 있어. 알아요. 이제 이해해요.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자.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식탁 분위기는 따뜻했고 지민도 활짝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다음 주부터 학교 가요. 그래, 잘됐다, 지민아.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지민은 환하게 웃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준성아, 요즘 일은 어때? 힘들긴 한데 할만해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대요. 그래, 잘 됐구나. 네, 열심히 해서 꼭 정규직 되겠습니다. 준성은 자신감 있게 말했고 서연도 밝은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저도 다음 주부터 일 시작하면 저희 생활이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하면 돼.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도
일방적인 요구도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준성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동안 아버지 혼자 다 하셨잖아요. 준성은 제게서 설거지를 받아들었고 서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부엌에서 준성과 서연이 이야기를 나누며 설거지하는 소리, 방에서 지민이 책 읽는 소리, 그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가끔 다투기도 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웠지? 저는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돌아왔어. 이제 우리 다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고 저는 그것이 아내의 대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준성이 지민과 함께 숙제를 보고 있었고 서연은 내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차 한 잔 드릴까요? 준성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고 서로의 경계를 알았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10년의 단절 끝에 찾아온 재회는 결코 쉽지 않았지만 결국 우리는 해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성은 약속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서연도 보험회사에서 일을 시작했고 점차 고객도 늘어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민은 학교에 적응하며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 주말이면 저와 함께 마당 일을 거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마당 한쪽에 핀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지민이 잠옷 차림으로 나와 제 옆에 섰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민아. 저기 물 뿌리게 좀 가져다 줄래? 네. 지민은 씩씩하게 달려가 물 뿌리개를 가져왔고 저와 함께 화단에 물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우리 집 분위기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 지민이도 그렇게 느꼈니? 네. 엄마 아빠도 웃으시고 할아버지도 행복해 보이세요. 지민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한테 물어볼 게 있니? 할아버지는 저희가 여기 와서 불편하진 않으세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그 어린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그랬어. 근데 지금은 괜찮아. 오히려 사람 사는 것 같아서 좋아. 정말요? 정말이야. 지민이가 있으니까 집이 훨씬 밝아졌어. 지민은 환하게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 준성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지민아,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응, 지민이가 할아버지 도와주고 있어. 그래, 우리 지민이 착하네. 준성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 가을이 깊어가는구나. 아버지, 오늘 저녁에 가족들이랑 외식 어때요? 제가 첫 월급 받았거든요.
준성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첫 월급? 네, 어제 들어왔어요. 많진 않지만 저희 생활비는 충분해요. 준성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그래, 좋지. 근데 첫 월급인데 외식까지 하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괜찮아요, 아버지. 첫 월급은 가족들과 함께 써야죠. 고맙구나, 준성아. 그날 저녁, 우리는 동네 한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밖에서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으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건배. 준성이 소주잔을 들었고 저도 잔을 들어 부딪혔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시고 기회를 주셔서요. 뭘 가족인데?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아니었으면 저희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준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앞으로가 중요한 거야. 네, 아버지.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준성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서연과 지민은 앞서서 걸어가고 있었고, 저와 준성은 천천히 뒤따라갔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생각해요. 뭘? 제가 10년 전에 집을 나갈 때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고요. 그랬지. 혼자 밥 드시고, 혼자 명절 보내시고, 혼자 늙어가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준성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너희가 돌아왔잖아. 근데 아버지, 저희 언제까지 여기 있어도 될까요? 준성의 질문에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아니, 그게 언젠가는 독립해야 하잖아요. 아버지도 편하게 지내셔야 하고. 준성아.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서두르지 마. 천천히 돈 모으고 준비되면 그때 나가도 돼. 하지만 아버지, 나는 괜찮아. 너희가 여기 있으면 오히려 좋아. 다만 서로 존중하면서 살자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성아, 한 가지만 약속해라. 뭔데요? 언젠가 너희가 나간다 해도 이번에는 연락하며 지내자. 명절에도 오고 생일에도 전화하고. 당연하죠, 아버지. 이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준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고 저는 안심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마당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준성은 안에서 지민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서연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저에게는 특별했습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평화가, 이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아버지, 추운데 안 들어오세요? 준성이 문을 열고 저를 불렀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응, 들어간다. 거실로 들어서니 지민이 소파에 앉아 제게 손짓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재밌는 거 하고 있어요. 저는 손자 옆에 앉았고 텔레비전 화면에는 퀴즈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아세요? 어디 볼까? 저는 지민과 함께 문제를 풀며 웃었고 준성과 서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각자의 삶이 있어도 함께 있을 때 따뜻한 것.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로 준성이 가족이 온 지 2달이 되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다. 혼자 살 때는 외로웠지만 이제는 사람 사는 게 느껴진다. 물론 가끔 불편할 때도 있고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다. 하지만 그게 가족이다.
나는 이제 알았다. 기다림의 끝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72년을 살면서 이제야 배운 것 같다. 아버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저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지만 함께. 몇 달이 더 흘렀고 어느새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에는 첫눈이 내렸고 하얀 눈이 코스모스가 있던 자리를 덮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저는 눈 쌓인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이 두꺼운 파카를 입고 뛰어나오더니 제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지민아. 저기 빗자루 하나 더 있으니까 같이 하자. 우리는 함께 눈을 쓸었고 지민은 신이 나서 눈을 한쪽으로 모았습니다. 할아버지, 눈사람 만들어요. 그래, 좋지. 저는 지민과 함께 눈을 뭉쳐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큰 눈덩이를 굴리고 작은 눈덩이를 올리고 나뭇가지로 팔을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코는 뭐로 해요? 저기 당근이 있을 텐데. 지민이 부엌으로 달려가 당근을 가져왔고 우리는 눈사람에 코를 달았습니다. 와, 완성이다. 지민은 눈사람을 보며 박수를 쳤고 저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찍어요. 지민이 제 손을 잡고 눈사람 앞에 섰고 준성이 창문 너머로 우리를 보더니 밖으로 나왔습니다. 뭐해? 둘이서? 아빠, 눈사람 만들었어요. 사진 찍어주세요. 준성은 휴대폰을 꺼내 우리를 찍었고 서연도 나와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김치. 우리는 모두 웃으며 사진을 찍었고 그 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준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보증금을 모았어요. 그래. 네, 서연이랑 제 월급 모아서 1,000만 원 정도 됐어요. 작은 집이지만 이제 저희 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성의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동시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정말 열심히 했구나. 아버지,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아니었으면 저희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뭘 가족인데.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독립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버지도 편하게 지내셔야 하고. 준성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근데 준성아. 네, 아버지. 가끔 들러라. 지민이도 데리고 오고. 당연하죠. 주말마다 올게요. 준성은 환하게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민과 단둘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아, 너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거 알지? 네, 할아버지. 근데 저 여기가 좋은데. 지민은 조금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아, 너희는 너희 집이 있어야 해. 엄마 아빠랑 너랑 함께 사는 집 말이야. 근데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괜찮아. 할아버지는 혼자도 잘 살아. 그래도.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저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자주 놀러 와라. 그러면 돼. 진짜 자주 올 거예요. 매주 올게요. 그래, 약속이다. 저는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10년의 기다림도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마당에 나와 눈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지민과 함께 만든 눈사람은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곧 준성 가족은 이 집을 떠날 것이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10년 전처럼 완전히 단절된 외로움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혼자였습니다. 준성은 주말마다 온다고 약속했고 지민은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 참 착하지? 저는 하늘에 계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준성이도 많이 컸어. 이제 제 앞가림 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람이 불어와 눈을 흩날렸고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도 이제 알았어. 기다림의 끝은 다시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거였어.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준성 가족이 보였습니다. 준성은 지민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고 서연은 따뜻한 차를 내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제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이어진 것은 있었구나. 10년의 단절 끝에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차 한잔 하세요. 서연이 따뜻한 차를 건넸고 저는 고맙게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같이 게임해요. 지민이 제 손을 잡고 소파로 이끌었고 저는 손자와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앉았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배운 것은 기다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해낼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지만 연결되어